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한숨을 돌려보고, 그러면 이런 한국 경제의 이제 현실이 이제 그려졌죠. 불평등 구조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찾아볼 것인가? 이게 현실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안을 찾는 겁니다.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대안 찾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여러 문제의 뿌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조금씩 설명을 했으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 가지 정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다. 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안 돼서 그렇다. 경제민주화가 뭔지 몰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고, 규제가 너무 많고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하고, 뭐 혁신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도 하고, 젊은이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또는 노력을 부족해서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문제의 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호일 수 있다. 뭐 신자유주의 같은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위 10%는 경쟁이나 뭐 시장 원리가 잘 적용이 안 되는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봉건적 특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여기 신자유주의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는 자유주의적 경쟁이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하위 90%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보는 거죠. 반대는 안 보고. 재벌개혁 필요하지만 재벌도 제가 볼 때는 여러 특권을 받는 계층 중에 하나이다. 규제가 많은 거 당연하고 좋다. 젊은이들은 눈높이는 높아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했으니까 눈높이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젊은이 대부분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그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 경제의 문제의 뿌리는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제 비싼 집값, 부동산, 집세 문제다. 이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평등도 심화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불공정한 제도로 인한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비싼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문제. 이게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길이고 불평등도 완화시키는 길이다. 여기서는 잠깐 옆으로 경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경제 어렵잖아요. 경제 책도 많고. 근데 별거 아닙니다. 경제는 기본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느냐? 그 옛날에는 노예를 시켜서 했고 농노제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자본과 임금 근로자가 이렇게 모여서 생산하는 하는 겁니다. 그 생산된 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게 핵심이다.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 예전에는 뭐 시해 또는 배급. 시해는 뭐냐면 이제 왕조 국가에서는 왕이 이렇게 나눠주듯이 봉건 영주가 나눠주는 거고, 배급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배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분배가 됩니다. 이런 거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핵심은 생산을 늘리는 일. 이게 성장입니다. 생산을 늘리는, 그러니까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늘리는 일. 그리고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분배는 보상 체계하고 집값 집세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제는 생산을 좀 잘하는 것. 왜냐하면 생산을 해서 덩치가 커져야지 되는 거고, 또 분배를 위해서는 보상 체계 문제, 집값 집세 문제를 공정하게 하는 거다. 이걸 갖고 이제 경제 정책을 평가하면 돼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을 보지 말자는 사람, 분배만 보자는 사람,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걸 그려놓고 하면은 불공정한 제도로 인한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등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공정한 제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내가 불평등을 받아들이기 편해요. 아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설명했듯이 미국은 좀 받아들이기 편한 게 어찌됐든 간에 똑같이 달리기를 한 거니까요. 우리는 달리기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저 앞에서 가는 사람, 나는 끌고 가라, 타고 가라는 사람, 이랬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주면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불공정이 없어지면 사회 신뢰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균형도 완화되고, 이래서 경제 성장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건 그냥 빨리 좀 어떻게 안정돼야 되고 하향 안정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뭐냐면 이제
특권계층, 우리 상위 10% 정도 해당하는 특권계층은 이 사람들은 특혜 축소입니다. 특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특혜를 축소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경쟁을 늘려주는 거예요. 뭐 의사 정원 확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취약계층, 하위 10%, 90%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쉬워요.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같은 지원은 좀 상대적으로 요기하나 특권계층의 특세 축소는 이 사람의 반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닥칩니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늘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의 길은 특별한 게 아니고 남미 비슷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런 게처럼. 뭐 옛날은 아르헨티나도 한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나라고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만 불을 넘어서 인구 5천만 명당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7위 정도에 이르는 아주 상당히 큰 나라, 대단한 나라에 왔지만 또 우리나라가 역사를 거꾸로 가볼 때 100년 전, 한 110년 전 이때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조금 잘못하고 한다면 앞으로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책의 기본 방향 하나는 특권계층에 대한 특혜 축소고 하나는 비싼 집값지세를 하향하는 시키는 이게 두 개가 이제 양대 정책이다. 자, 그러면 특권계층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할 거냐? 재벌, 임대사업자, 성공한 정치인, 관료, 판검사, 의사, 전문직, 공기업, 교사, 교수, 대기업 정규직 다 조금씩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재벌이 가장 쉬워 보이죠. 뭐 가장 많은 특혜가 불을 누리고 있고 숫자가 적어서 또 누구나 개혁 대상으로 지적하기 쉽고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남이 탓을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대안 찾기. 이건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고 하는데 하나씩 그냥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 공기업, 국책은행, 고위직의 보수를 보통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절감된 예산으로는 구급 공무원도 더 뽑고 공기업이나 국책은 신입 직원을 확 늘리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월급만 받는 게 아닙니다. 월급도 엄청 받아요. 뭐 대통령은 2억도 넘는 것 같고요, 연봉이. 이렇게 받는데 월급 이외로 받는 것도 엄청 많아요. 집도 주죠, 차도 주죠, 뭐 밥도 주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 그리고 들여다보면 대통령이나 장차관, 국회의원 보수가 실제 일을 하는 사람, 공무원의 국장, 과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보좌관 이런 사람 비교해 볼 때 일은 국장이나 과장, 보좌관들 일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일을 더 하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직위가 높다고 보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는 게 이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보수를 낮추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보수가 낮으면 질이 떨어진다. 국회의원 질이 떨어진다는데 지금 국회의원 보수 많이 주는데 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보수하고 내가 볼 때는 뭐 질과 품격하고 별 차이가 있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약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쫓아다니며 선거운동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특권 계층이 많기 때문에 다 상대방 잘못만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 내 탓이오라고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개혁이 매우 어렵다. 재벌 개혁은 참 이거 중요한 문제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근데 재벌은 진짜 큰 재벌을 못 만나보고 재벌 근처에서 재벌을 잘 모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재벌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내가 경제민주화 무서워하냐? 별로 안 무서웠답니다. 그럼 뭘 무서워하느냐? 가장 무서워하는 게 법대로랍니다. 법대로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법대로가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사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구체적인 대안은 제가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가 존경하시는 어떤 분이 내놓은 건데 우리나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을 하면 현재 3년 이상 징역을 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딱 바꿔서 7년 이상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재벌 계획은 거의 절반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법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3년 이상 징역하면은 재벌들이 돈 횡령하면 5억 원만 하겠습니까? 다 5억 원 이상이겠죠, 그죠? 워낙 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3년 이상 징역이니까 여러 가지 봐서 3년을 때릴 거잖아. 법에 3년 이상 하라고 했으니까 3년을 때리면 이게 이제 3년 징역이 나오면 그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3년 이하까지는. 5년. 그리고 또 저기 이 판사들이 여기 법상 여기 최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에 2분의 1까지는 감형이 가능해요. 판사의 재량권. 그러니까 3년이면 1.5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뭐냐면 7년으로 하면 5억 원 이상 횡령한 사람은 아무리 판사가 날고 겨도 3.5년 이상 징역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집행유예가 안 돼요. 실형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가만히 두쳐보고서 이제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뭐 집에서 놀지 돈 많은 거네 감옥 써서 3년 반씩 살다 와야 돼? 이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만 하자. 재벌개혁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재벌개혁 주장하는 사람, 뭐 정부건 학자건 교수건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재벌개혁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떠드는 거야. 이거 하나만 하면은 저도 그렇게 동의해. 이거 하나만 해보자. 그리고 법대로를 잘 지켜보자. 이거 이렇게 하면 법대로 하면 현재 법대로 하면은 재벌들이 횡령하면 무조건 실형 3년 반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재벌개혁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재벌개혁하면 기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그런데 이게 좀 뭐 꼭 해야 되는지 일자리 문제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한번 또 생각해본 국민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재벌하고 국회의원하고 누가 잘하냐 국민경제에 기여를 하냐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원이라고 대단한 사람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회 정치개혁이 더 먼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조세 정의와 이제 경제의 투명성 지역으로 한 조세 개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제 부자 증세가 필요하죠.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부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나라랍니다. 세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숨어 있는 부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세금 인상, 세율 인상 뭐 이런 것보다는 세금 안 내는 소득이 최소화가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조세 개혁이. 뭐 이건 이 지하 경제에 대한 통계 어디 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 뭐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하 경제 자체는 뭐 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도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사람 연구에 따르면 지하 경제 비중이 한 25%, 30%로서 그리스 비슷한 나라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미국은 조세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8%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지하 경제가 굉장히 적은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원인이 부실한 조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세 제도가 굉장히 부실하다. 굉장히 부실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득세 포괄주의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소득세 포괄주의입니다. 뭐 최근에 가끔 신문 보면 뭐 우리 국회의원 하시던 윤미향 씨 같은 경우가 세금 낸 실적도 없는데 뭐 집도 사고 막 그런 거 또 어디 다른 뭐 여기 누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 미국 같으면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은 미국의 소득세법은 납세자는 언제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쓴 돈에 대해서 탈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집이 있거나 돈을 많이 썼죠. 여기 해외여행 다니거나 골프를 쳤거나 자동차를 샀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많이 소비를 한 사람은 내가 이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세금 낸 돈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항상 언제라도. 그러니까 미국은 탈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탈세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돈도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는 사람 자기 자식을 사립대학도 못 보낸답니다. 사립대학 학비가 비싸니까. 너 그 돈 어디서 나왔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것만 제대로 해도 부동산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예요. 지금 고액 집 사는 거, 그 다음에 고액 전세 얻는 거, 이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절반 될까요? 다들 젊은 분들 아실 거지만 다들 주변에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돈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소득 입증을 못하면. 그리고 안 되면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증여세 내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번 부동산 무슨 거래 감시원 이런 거 만든다고 하지 말고 그냥 국세청에서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임대소득이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하겠다는데 너무 과세가 안 되고 있고, 임대소득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조, 150조 이렇게 될 거예요. 뭐 통계가 없으니까 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개혁 없이는 뭐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뭐 재산 기준에서 뭐 소득 기준으로 간다는데, 이거 부계체대 개편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국민들의 저항이 크죠. 왜냐면 옆에 사람이 딱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뭐 숨은 소득이 많은데 쟤는 안 내고 나만 낸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와 조세제도가 불투명할수록 누가 좋아지냐? 관료들이 좋아져요. 재량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국세청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판검사가 좋아져요. 잘 때리면 또 돈이 왔다 갔다 안 해서, 여기 또 전관 예우 변호사들이 좋아지고. 그럼 누가 불리해지느냐? 법을 잘 지키는, 법 안 지키는, 잘 지키는 기업인들,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리해진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세제도 불투명해요. 지금 부동산 요번에 땜질 처방 때문에 지금은 그 세무사들도 이 세금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답니다. 뭐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그게 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시라고 부르는 오국공채를 폐지해야 된다. 이건 뭐 옛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폐지하겠다,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난, 지금은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공무원들도 직무급 도입을 해야 된다. 월급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호봉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게 되면은 공무원을 많이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상태에서 증원을 하면은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설명할 텐데, 오공추 폐지 후 기관장 감사 등을 취임을 위한 국가 자격공시는 새로운 시험만 하나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짬짬이로 정치인이나 관료들, 교수들이 가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누구 장관 형부가 또 이상한 자리 하나 갔다거나, 근데 그런 거 그냥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조그만서부터 큰 자리까지. 근데 여기 누군가 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 응? 기회를 개방하고 투명하게 해야 돼. 누군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거기 무슨 버스 공제조합이나 아니면 무슨 협회나, 그리고 관광공사라고 꽤 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기관인데, 이명박 때인가 박근혜 때인가 거기 감사를 잔이윤이라는 분이 갔죠. 진짜요, 이건. 네. 그래서 근데 관광공사 계시는 분하고 알아서 물어보니까 자기 팀 좋대요. 그분 아는 게 없으니까 귀찮게 안 하고 또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가끔 회의에서 직원들 웃겨주셔서 너무 좋다고. 근데 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박근혜 때인가 김영박 때인가 애매한데, 하여튼 그때 하도 좀 인사가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금융 공기업의 사장이 시장이 빤하게 소문나서 치매 걸렸다고. 그건 처음에는 잘 모르죠. 멀쩡하니, 겉은 멀쩡하니까. 근데 말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건망증 수준을 확 넘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 뭐라 지시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하고, 저 사람 저렇게 대가 센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누군가는 다 가야 되는데, 그런 기관들에 기관장이나 감사나, 이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돈도 월급도 많이 주고 별로 힘들지 않고 잔이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 나누는데도 공정하게 나누게, 이런 시험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고시는 없애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 이제 집값, 집세, 상가 임대료 하향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제 폐지를 하고, 주택임대에서 정상과세를 하고,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1주택자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은 다 알다시피 지금 세입자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세가 오르고 전세는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건 부동산 관련 세수로는 주거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많이 늘 건데, 거기에 대해 주거비 지원을 좀 과감히 해라. 과감히 좀 해라. 그리고 이 좀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재정학 하시는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많이 이거 다 당했는데, 이건 무슨 경제학 이론으로는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 이론으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서 집세가 오른다는 건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오른다. 근데 현실에는 좀 오를 수 있겠죠. 그다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집주인들이 이게 세금을 안 내니까 자기들이 임대소득을 거의 과세 안 하니까 그 세금만큼 깎아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들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를 해도 그 임대차 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세하면은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입자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별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주장했던 건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기존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나 대통령 경제긴급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거 제가 이제 한 여기 7월 달이나 6월 달쯤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예상이 안 된 거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났다면 지금 여기 소상공인들이 이 조건으로 계약을 안 했을 거거든요.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걸 이제 나왔으니까 이 사건 하에서 새로이 계약을 해라. 나갈 사람 나가고, 그러니까 보증금 문제 이런 거 없이 나갈 사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세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뭐 자기가 자신 있으면 또 그대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무효화해서 새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라. 근데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1972년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모든 사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집세보다는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은행 대출 같은 걸 쓰는 게 어려워서 사채를 많이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꼭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빌려준 것도 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채를 계약을 무효화한 거예요. 무효화하고 새로이 계약을 맺고 금리를 연 12%, 20% 이하로 다 낮추고, 옛날에 사채 계약은 그 당시 보통 월 3%, 월 3%에 연간 36%입니다. 그게 착한 사채였어요. 그리고 뭐 2부면 그냥 착한 걸 넘어 천사 사채고 2%는. 그리고 이제 4%, 5% 월 이랬습니다. 그것을 전부 여기 월 2% 이하로 낮춰버린 이러한 사채 동결 조치 7483조치인가 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다면 지금도 이런 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문제입니다. 우리 금융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서민금융 문제, 은행 설립 좀 늘리는 문제, 핀테크 문제, 뭐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 금융 감독, 저도 지금도 뭐 금융 감독 형편없어 갖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은 참 문제가 많은데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낙후돼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이제 금융 기관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고,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보수도 많고 배당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은 금융 관리와 금융 경영진을 위한 금융이다. 이것을 국민을 위한 금융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재정에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금융에서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금융개혁이 재벌기업보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의 삶에 더 영향을 주는 과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중요한데,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금융을 끌고 가고 정치를 하시니까 잘 모른다. 한국은 금융이 낙후돼 있다고 하는데, 낙후됐다는 많이 하는데 왜 임직원이 보수는 많을까? 우리 농업은 낙후돼 있으니까 농민들이 못 사는 건 맞는데, 금융은 낙후돼 있는데 보수는 많을까? 우리 이제 은행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동에 가면 이게 별게 아닙니다. 은행들에 대한 이익단체, 그러니까 뭐 요식업협회나 목욕탕협회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얼마 받는지 회장들이 모르는데, 은행협회는 고위직들은 뭐 회장 이런 10억 다 받아요, 연봉. 왜 이렇게 받을까? 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독일 수준으로 설립을 늘리면, 금융기관 수를 늘려나가면 한 20만 개 내외의 괜찮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은행원들, 뭐 금융기관 직원들 일자리 괜찮은데 왜 안 할까?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인터넷 뱅크 뭐 얘기하는데, 인터넷 뱅크는 일자리가 안 늘어납니다. 금융업 전체로는 일자리를 줄여요. 왜냐하면 인터넷 뱅크 하나, 카카오뱅크 같은 게 하나 생기면 한 500명 정도가
일자리가 생기지만 그런 게 하나 생기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같은 데서 수천 명 일자리를 줄입니다. 그냥 인터넷 뱅크와 경쟁하기 위해서 지점 줄이고 창구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의사 등 전문직 정원 확대, 특혜 축소, 교수의 겸직 제한, 퇴임 관리 낙하산 제한 등은 바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뭐 의사 정원 확대한다고 얼마 전에 했는데 왜 이때 했는지 정권 초기에 하든가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 하든가 안 하려고 그냥 한번 제가 뭐 한 10년 전부터 떠드는 얘기인데 왜 안 하려고 한 건가? 뭐 참 왜 그 의도가 참 이상해요. 참 왜 지금 했을까? 그러다가 그냥 말만 하는 거 창피하게 찌리리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요. 뭐 그냥 제가 거기 나온 그때 나온 게 제가 주장한 얘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OECD 수준으로 늘리면 한 의사 수가 최소한 5만 개, 많으면 한 2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수의 겸직 제한이나 퇴임 관료, 정치인 낙하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관장 감사 등 취임을 위한 국가 자격 교시 이걸 도입해서 퇴임 관료나 교수, 정치인들이 낙하산 일자리 가는 거 좀 막고 이 사람들도 막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시험 봐서 해라. 어? 아마 근데 이 사람 퇴임 관료나 교수, 정치인들 3분의 1 시험 보면 시험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는데 3분의 1도 못 붙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시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뭐 어디 제 책에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실무 경험한 10년 정도 뭐 어떤 일이건 뭐 비정규직도 좋습니다. 10년 정도 하신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과목 뭐 이렇게 정해서 시험 봐서 하고 일정 기간 뭐 통신연수 같은 거 받아서 자격을 따면은 이제 그런 점수 기준으로 또는 그 합격 여부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기관들을 갈 수 있게 하면 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고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학 졸업, 대학생 때, 뭐 대학원생 때 그냥 해서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나이 제한이 없고 이 시험 운용을 한 현장에서 10년, 15년 근무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인생 한 40세나 45세 때 또 이렇게 공부도 더 해서 사회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술 안 먹고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도입한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 좋은 점수 받은 사람들 중에서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게 하면은 또 꿈도 생길 수 있고 희망도 생길 수 있고 중년들이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주장한 뭐 카이로프랙터라든가 발치료사, 스포츠 재활의사, 독립금융상담사, 사립탐정, 로비스트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인데요. 외국엔 다 있는 직업입니다. 다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이런 직업수를 좀 허용해라. 이건 그 이권단체들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사립탐정 같은 변호사 같은 단체에서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크고 있어요. 한국의 직업수는 한 11,650, 직업사전인가 보면 나오는데 미국은 3만 개, 일본 2만 5천 개랍니다. 직업수가 많아야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다. 이것도 정부가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이 중소기업 지원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폐지다. 지금 제가 한 2010년부터 연대보증제 폐지를 많이 주장해서 우리가 연대보증제 많이 줄었지만 그게 가장 핵심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울 때 이렇게 리미티드 컴퍼니잖아요. 주식회사 유한 책임이사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거나 대주주가 되면 일대 대주주가 되면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제 때문에 그것도 뭐 인류는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들이 돈을 다 이렇게 해서 먹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연대보증을 시킨다. 그런데 현실에서 들어가 보면 대표이사 등이 이렇게 망할 기업이 되면 망할 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알겠죠. 대주주가. 그러니까 돈을 사서 빼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돌려서 사실은 망해도 대표이사라고 받아낼 게 없어요. 어떤 사람만 걸릴까요? 착한 대표이사. 법 잘 지키는 대표이사만 돈 못 빼달라고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를 20년 경영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부침 많이 해서 20년간 대표이사로서 내가 뭐 당연히 월급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받아서 모아놨는데 회사가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좀 사드나 사태에 팍 망했어요. 그럼 빚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20년간 모아놓은 내 개인 자산까지 다 망했을 때 줘야 돼요. 그건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다가
좋을 때 사업을 정리하고 딱 챙기려고 해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폐지해줘야 된다. 근데 폐지를 안 해요. 하여튼 그렇고 이것도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래야 이제 기업 경영 실패 시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 번 실패하면 마누라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마누라까지 또 실패하면 뭐 저기 처제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한 2번 내지 3번 실패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아요. 미국은. 왜냐하면 사실 한 번에 사업 성공한다는 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업은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패가 자산인데 우리는 실패가 자산이 아니에요. 실패는 멍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뭐 기업에다 돈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창업과 창업 후 일정한 기간까지는 우리나라 인허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또 이 경제 말고 우리술 관련 일을 좀 해요. 그럼 우리술 술 인허가 받아서 창업하시는 분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거 인허가 받고 창업하는 거 하다가 그냥 내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씩 걸리니까. 이런 것을 정부가 대행해줘라. 아니면 퇴직 공무원들이 대행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라. 무상으로. 그러면 창업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 혜택이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지원. 대표이사 연대분쟁 폐지는 돈이 안 들어요. 이거 폐지하면 은행이 좀 힘이 드는데 은행도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조금 세금을 좀 회수하는 게 줄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돈 주는 것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좀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